우리가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예산 제약에 대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사실 오늘 지금부터 얘기하는 내용이 노동 시간에 대한 선택인데 얼마만큼 주어진 시간 가운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노동에 투입할 것인가 노동 시간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는 이제 소비와 소비 수준과 여가 시간을 선택하는 건데 결국 주어진 시간 T라고 했습니다. 총 가용 시간 중에서 일정 시간을 여가에 투입하게 되면 그 나머지가 노동 시간이 될 거예요. 그래서 T-L이 바로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노동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이 여가 시간이고 H가 노동 시간이겠죠. 그래서 뭐 여가 시간을 결정하면 노동 시간이 결정되는 것이고 뭐 노동 시간을 결정하면 여가 시간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수준과 소비재에 대한 소비 수준과 그냥 제가 소비라고 하면 재화에 대한 소비 일반적인 재화에 대한 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비 수준과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겠죠.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점을 찾으면 우리는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겠죠. 곡선 곡선을 곡선과 만나는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에 도달할 수 있는 도달하게 되는 그러한 소비와 여가 시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래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이렇게 조금 기하학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을 해본다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노동시간 선택에 대한 문제는 결국 그 대표적인 소비자가 뭐 소비자들도 이제 자신의 여러 가지 선호가 다를 수 있고 소득 수준이 다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는 시간당 임금이 모두 똑같다고 가정하고 있지만 뭐 시간당 임금이 다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상 어떤 특정한 사람, 어떤 특정한 소비자, 대표적 소비자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함으로써 얼마만큼의 시간을 노동시장에 투입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또 노동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효용 극대화 문제로부터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 2장 마지막 부분에서 노동시장에서의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하게 되는데 노동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경제 주체들이 뭐 소비자들이 가게들이 자신의 효용 극대화 문제를 풀어서 몇 시간 동안 일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요. 그게 이제 노동시장에서 노동 공급 곡선으로 표현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 이제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노동 시간을 결정하는지 선택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몇 가지 가정은 계산의 편의상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숫자로 되어 있는 이그샘플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발생하는 non labor income은 한 100달러 정도, 100달러의 non labor income이 있고요. 그러니까 일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100달러만큼은 소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은 편의상 10달러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래서 1시간 일을 하면 10달러를 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총 가용 시간 T는 여기에서 이제 110시간이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건 왜 그러냐면 일주일 동안 110시간인데 실제로 일주일 동안 내가 쓸 수 있는 총 가용 시간은 24시간 곱하기 7이잖아요. 그래서 168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잠자는 시간 당연히 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식사하는 시간, 그 다음에 자기 관리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은 사실 우리가 여가라든가 노동이라고 구분할 수는 없기 때문에 168시간 중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최소한 자는 시간, 그 다음에 자기 관리하는 시간, 뭐 식사 시간 이런 것들을 배제한 보통 이런 시간들을 이제 non-sleeping time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10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110시간 중에 얼마만큼을 여가에 투입하고 얼마만큼을 노동시장에 투입할 것인지 결정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앞서 봤던 예산 제약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한번 순차적으로 해보죠. 자, 이렇게 예산 제약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제가 2로 표현한 이 점은 나중에 이제 이 점이 의미가 좀 있어서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내가 전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선택할 수 있는 점입니다. non-labor income $100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여가 시간을 110시간만큼 선택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여가 시간이 110시간이고 그 다음에 나의 소비는 레이버 인컴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습니다.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으니까 나의 소비는 당연히 non-labor income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100. 그래서 이 점은 내가 전혀 일을 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 제약이 주어지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의 한 점을 선택할 텐데 그냥 뭐 대충 그려보죠.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무차별 곡선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무차별 곡선에 있는 점들은 선택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선 바깥에 있는 모든 점들은 모든 번들은 조합들은 여가 시간과 소비의 조합들은 선택 불가능합니다. 앞서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feasible 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조합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가장 높은 효용을 달성할 수 있는 번들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예산선과 텐전트하는 접한다고 얘기하죠. 예산선과 접하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굉장히 스무드한 무차별 곡선을 가정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접하는 무차별 곡선 그러니까 이 가장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이 바로 예산선과 접하는 그런 무차별 곡선이고요. 이 접점이 바로 나의 효용을 가장 높여주는 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번들을 이제 꾸러미라고 보통 번역하잖아요. 번들. 번들은 이제 뭐 여러 개의 조합들이라는 뜻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는 소비와 여가 시간의 번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무수히 많은 번들이 존재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산선과 접하는 이 번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장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한다면 효용은 더 높아질 거예요. 그런데 이 무차별 곡선보다 별표로 표시한 이 무차별 곡선보다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 상에 있는 어떤 한 점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접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왼쪽 그림에서는 이 그림에서는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접점에서는 제가 접점을 P라고 썼고요. 나머지 것들도 한번 보시죠. 이 P가 이 점 P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을 제가 U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 소비자는 혹은 대표적 가게는 점 P를 선택할 것이고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이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그때의 효용은 극대화된 효용은 U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극대화된 효용 수준이겠죠. U가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이런 점들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당연히 선택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더 바깥쪽에 있는 무차별 곡선상에 있는 한 점을 선택할 수 있다면 당연히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당연히 선택하지 않을 거고요. 선택할 수 있었지만 이제 반대로 이런 점들은 선택하길 간절히 원하겠지만 선택할 수 없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산 제약 바깥쪽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쪽은 feasible 하지 않고요. 이쪽에 있는 모든 번들들은 feasible 하지 않습니다. 선택 불가능한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쪽으로는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수준은 500달러, 그 다음에 여가 시간은 70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이 70시간이니까 노동 시간은 얼마가 되냐면 110에서 총 가용 시간에서 non-sleeping time 110시간에서 70을 뺀 40시간이 바로 노동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가 아랫부분에 이렇게 다르게 하나 표시를 해놨는데 여러분 뭐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저는 옛날에 굉장히 헷갈렸었어요. 만약에 내가 여가 시간을 여기에서 선택한다면 그렇다면 전혀 일을 하지 않는 거니까 노동 시간은 제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노동 시간은 이제 왼쪽으로 가는 것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점을 선택한다면 전혀 여가를 즐기지 않는 것이고 주어진 시간 110시간을 모두 다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동 시간은 110시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로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또는 가로축에서 이만큼이 여가 시간이고 이제 이만큼이 노동 시간이다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노동 시간은 40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러한 선택이 예산 제약에 부합하는지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부합하겠죠. 보시죠. 만약에 제가 40시간 일을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처럼 40시간 일을 하는데 시간당 임금이 10달러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이버 인컴은 노동소득은 얼마가 되냐면 10달러 곱하기 40시간이 되어서 노동소득은 400달러가 됩니다. 아까 이제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non-labor income은 100달러니까 제가 소비할 수 있는 이제 총 소득은 500달러가 돼요. 그래서 소비는 정확히 500달러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500달러가 된다는 걸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는 이만큼이 100달러고요. 소비는 전체 500달러인데 그 중에 일부는 non-labor income에서 오는 것이고 나머지는 labor income에서 오는 것이죠. 이렇게 40시간 일을 하니까 400달러만큼의 labor income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색깔로 제가 표시하면 여기가 바로 labor income에 해당하는 것이고 여기가 바로 노동 시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동 시간에다가 기울기를 곱하면 이제 labor income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효용 극대화 문제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고 이제 정말 그 앞서 그림에서 봤던 점 P라고 하는 선택이 여기서 이제 요 점이겠죠. 요 점이 정말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인지를 그냥 간단하게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수학적 개념 같은 것들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 시간에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이제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이제 그러한 개념들을 좀 이용하면 그리고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가 시간당 임금이다. 이러한 성질들을 이용해서 점 P가 어떻게 효용을 극대화하는 점인지, 그러니까 점 P보다 더 높은 효용을 얻을 수 있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점 P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중요한 성질은 뭐냐면 두 선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이긴 하지만 두 커브가 접한다는 거예요. 두 곡선이 물론 하나는 직선입니다만, 그러니까 뭐 직선도 곡선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두 곡선이 접하는 접점입니다. 그래서 접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텐전트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직선인 예산선과 이건 기울기가 W겠죠. 뭐 굳이 부호를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호를 추가해야 되겠지만 예산선도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이렇게 I스입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제 뭐라고 제가 얘기했냐면 한계 효용의 비율이라고 했고 이게 바로 marginal utility consumption, marginal utility 리저라고 쓴다고 했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는 W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한계 효용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산선의 기울기, 예산선은 이제 가로축이 여가고 세로축이 소비니까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쓰는가? dl 델타라고 쓰겠습니다. 델타 L, 델타 C는 뭐 마이너스 W다 이렇게 쓰겠죠. 그다음 이게 이제 예산선의 기울기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델타 L분의 델타 C 그 다음에 그대로 쓰면 되겠죠. 뭐 정확하게 쓰기 위해서 제가 마이너스를 붙였습니다. 소비의 한계 효용분의 여가의 한계 효용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두 곡선이 접한다는 것은 이 둘의 기울기가 이 점에서 점 P에서 이 두 곡선의 기울기가 같다는 거잖아요. 물론 예산선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어느 점에서 예산선의 경우에 어느 점에서 기울기를 측정을 하든 상관없이 항상 기울기는 마이너스 W와 같습니다. 이건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곡선의 경우에는 어떤 점에서 곡선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점에서 기울기를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접점 P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접점 P에서는 반드시 예산선의 기울기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같아질 것입니다. 이제 그걸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다시 표현한 것이고요. 왼쪽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고 오른쪽이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 반드시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지는 소비와 여가 시간이 얼마일까를 계산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C와 효용을 극대화하는 L을 계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 봤더니 C가 $500고 여가 시간이 70시간이었나요? 70시간이었다. 이렇게 계산한 것입니다. 이 식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우선 점 P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대표적 소비자가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점 P에서 혹은 효용을 극대화한다면 이 사람의 극대화된 소비와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가 같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그 다음에 여가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란 뜻입니다. 소비와 여가 시간에서 바로 이 번들에서겠죠. 이 번들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는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 무차별 곡선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것처럼 이렇게 정말 나이스하고 스무드하고 뭐 이렇지 않다면 이건 이제 성립하지 않을 수 있는데 뭐 대체로 우리가 뭐 스페셜한 케이스들은 따로 보지 않으니까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점,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는 반드시 같아집니다.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래서 이 식을 혹은 이 조건을 이걸 이제 뭐 효용 극대화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뭐 혹은 최적화 조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optimality condition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뭐 여하튼 이 최적화 조건을 좀 다시 써보면 이렇게 곱해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marginal utility 여가의 한계 효용은 wage 곱하기 분모인 소비의 한계 효용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분의 4는 2와 같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쓸 수 있는 거냐면 4는 얘 곱하기 얘라고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써놓은 거예요. 분자 그냥 써주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곱한 것과 같아지겠죠. 그렇게 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바꿔 써놓으면 그러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것으로부터 뭐 어떤 의미를 우리가 도출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제 제가 뭐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뭐제 경험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보다 왼쪽의 식을 이해하는 것보다 오른쪽의 식을 이해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쉬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똑같은 식이니까 이제 오른쪽의 식을 가지고 이게 왜 optimality condition인지를
제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제 또 주된 관심사인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 한번 보시죠. 왼쪽은 여가의 한계 효용이고, 그래서 여가의 한계 효용이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계 효용은 사실상 디크리징 하잖아요. 그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하면 많이 소비할수록 한계 효용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여가 시간을 많이 쓰면 쓸수록 마지노얼 유틸리티는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L이 늘어나면 당연히 얘는 떨어집니다. 반면에 이제 웨이지는 일정하겠죠. 웨이지는 시간당 10달러로 일정합니다. 얘는 일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의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비의 한계 효용은 이제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을 생각해 보고 싶냐면 여가 시간을 1시간 줄인다 혹은 여가 시간을 1시간 포기한다라고 가정해 보죠. 혹은 포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가 시간을 1시간 줄인다는 것은 일을 1시간 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여가 시간을 1시간 포기한다는 것은 여가를 그만큼 적게 소비하니까 여가의 한계 효용이 늘어날 거예요. 얘가 리저의 마지널 유틸리티는 상승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더 많이 여가를 쓰면 쓸수록 여가의 한계 효용은 점점점 떨어지니까 반대로 여가를 줄이면 여가의 한계 효용은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은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여가의 한계 효용은 이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만약에 여가를 쓰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여가를 1시간, 리저를 1시간 줄이면 당연히 리저의 마지널 유틸리티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높아질 거예요. 1시간 여가 시간을 적게 썼으니까 당연히 그 시간은 일을 하게 됩니다. 일을 1시간 더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당 임금 W 10달러만큼을 벌 수 있겠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당 임금은 나의 레이버 인컴이기 때문에 그걸 소비할 수 있어요. 그럼 뭐 그냥 소비를 하는 것입니다. W를 소비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1달러를 소비할 때 MCU라고 하는 것은 1달러를 소비할 때 혹은 소비를 한 단위 더했을 때가 1달러를 소비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 제약 돌아가 볼까요? 예산 제약에서 제가 이 예산 제약을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고 W가 여가의 가격, 그 다음에 소비재 한 단위의 가격은 이제 1달러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소비재 한 단위를 소비한다고 해도 상관없고 한 단위의 가격이 1달러니까 1달러만큼을 소비한다고 해도 뭐 의미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달러를 소비한다고 하면 소비의 마지널 유틸리티는 떨어져야 돼요. 소비를 한 단위 더하면 얘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소비할 수 있는 레이버 인컴은 W니까 여기에 이제 W를 곱한 거예요. 1달러만큼 소비했을 때 마지널 유틸리티가 이만큼 떨어지는데 거기에 제가 W만큼을 소비를 했으니까 W가 이제 10달러니까요. 곱하기 10만큼 해야 소비의 한계 효용이 정확히 얼마만큼 떨어지는지 얘기할 수 있겠죠. 정리해 보시면 여가의 한계 효용이라고 하는 것은 여가 시간을 내가 한 단위 포기했을 때 여가의 소비를 한 단위 줄였을 때 당연히 한계 효용은 줄어들었을 때 여가의 한계 효용은 변화하는데 여기에서는 효용의 감소라고 했네요. 네, 당연히 효용이 감소하죠. 요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식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가를 1시간 줄이면 같은 맥락인데 조금 다르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가를 1시간 줄이면 우리가 이제 효용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행복해지고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늘리면 늘릴수록 더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를 1시간 줄이면 내가 더 행복해지는 것을 포기한 거니까 당연히 나의 효용은 감소하게 돼요.
한계 효용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 그냥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예요. 효용 함수에서 여가를 더 많이 소비하면 소비할수록 효용은 증가합니다. 정반대로 여가의 소비가 줄어들면 효용이 감소하겠죠. 그러면 여가를 1시간 줄일 때 얼마만큼의 효용이 감소할까? 정확히 이만큼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그림과 이 이야기를 제가 연결시켜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여가 시간을 줄이면 효용은 감소해요. 그런데 여가를 많이 소비하고 있다가 그쵸? 여가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다가 1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효용은 줄어듭니다. 이건 뭐 많이 쓰면 쓸수록 효용이 늘어나는 건데, 그런데 많이 소비하고 있다가 1시간을 줄이면 줄어드는 정도는 되게 미미할 거예요. 그게 이제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것입니다. 줄이면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가 그러니까 그다지 크지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 그 똑같은 음식, 뭐 똑같은 제품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소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줄인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불행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변화는 되게 미미합니다. 그래서 효용은 줄어드는데 그 줄어드는 정도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이고요. 반대로 여가를 적게 소비하다가 1시간을 줄이면 적게 소비하고 있다가 1시간을 줄이면 당연히 효용은 줄어드는데 애초에 적게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 추가로 늘어나는 효용이 굉장히 클 거예요. 한계 효용이 체감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소비하다가 1시간을 줄이면 굉장히 많은 효용의 감소가 발생하게 돼요. 줄어드는 효용의 크기가 매우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여가를 1시간 포기하게 되면 효용은 감소하게 되는데 그 감소의 정도가 바로 여가의 한계 효용이고, 말씀드렸듯이 여가를 많이 쓰다가 1시간 줄였을 때는 이 감소하는 정도가 미미할 것이고, 여가를 적게 쓰고 있다가 1시간 줄이면 줄어드는 정도는 사실 매우 클 거예요. 그래서 W는 이제 오른쪽에 나타나는 W는 이제 시간당 임금이고, 당연히 시간당 임금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변하는 경우도 보긴 하겠지만, 내가 여가 시간을 늘리든 줄이든 소비재에 대한 소비를 늘리든 줄이든 W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10달러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MUL과 MUC는 나의 선택에 영향을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W times marginal utility from marginal utility in consumption이라고 MUC가 아니죠. MUC는 당연히 소비를 더하게 되면 효용이 늘어납니다. 소비를 1달러만큼 더했을 때 늘어나는 소비의 정도가 marginal utility consumption이고요. MUC고, 이제 내가 소비를 얼마만큼 할 수 있냐면 W만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W를 곱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효용이 극대화된다면 그런 선택에서는 반드시 여가의 한계 효용은 뭐와 같아야 되냐면 소비로부터 발생하는 한계 효용의 시간당 임금을 곱한 것과 같아져야 됩니다. 그럼 이제 왜 이래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것에 대한 가장 좋은 답변은 이게 그렇지 않다라고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게 같지 않다. 그러면 나는 더 좋아질 수 있는가? 나의 효용은 더 늘어날 수 있는가? 뭐 그렇게 반대로 접근해 보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자, 만일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크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여가 시간을 1시간 줄일 때 여가 시간을 1시간 줄일 때 내가 이제 포기해야 되는 효용의 크기가 바로 marginal utility leisure가 됩니다. 줄일 때 내가 포기해야 되는 효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내가 여가 시간을 1시간 줄였습니다. 그러면 노동 시간이 1시간만큼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레이버 인컴이 W만큼 늘어나요. 그럼 늘어난 W만큼의 소득을 소비에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가를 1시간 줄였을 때 소득이 발생할 것이고 내가 그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효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가를 1시간 줄일 때 내가 추가로 얻는 효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효용이 극대화되는 점에서 우리가 관찰한 것은 뭐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이 같아야 된다는 건데 여가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과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의 웨이지를 곱한 것이 반드시 같아야 되는데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만 우리가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왼쪽이 더 크다는 얘기는 내가 포기해야 하는 효용이 내가 추가로 얻는 효용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제 한계 비용이 한계 편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한계 비용이 되는 거고요. 내가 포기해야 되는 효용이니까 이건 이제 비용이 꼭 돈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의 효용의 감소도 우리가 경작에서는 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이제 한계 편익이 되겠죠. 내가 추가로 얻는 것. 그래서 뭐 마이너스 편익이 비용이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1시간 여가를 포기할 때 내가 잃어버리는 효용의 크기가 잃어버리는 것이 추가로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그렇죠? what you lose가 what you get보다 큽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얻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가 시간을 1시간 줄였을 때 잃어버리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여가 시간을 1시간 포기하지 않겠죠. 계속해서 여가 시간을 늘릴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정반대의 액션을 취할 거예요. 여가 시간을 늘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여가 시간을 정반대로 늘릴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가 시간을 만일 계속해서 늘린다면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가 시간으로부터 얻는 추가적인 효용은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가의 한계 효용은 계속해서 감소합니다. 반대로 내가 여가 시간을 늘리게 되면 노동 시간은 줄어들어서 나의 레이버 인컴이 감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소비가 줄어들게 돼요. 소비가 점점점 줄어들게 되면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은 점점점 커지겠죠.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매우 적게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1달러를 더 소비하게 되면 그때 얻는 효용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소비로부터 얻는 마지널 유틸리티는 계속해서 커지고 여가로부터 얻는 마지널 유틸리티는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이 부등호는 결과적으로는 같아지게 되겠죠. 이 부동화 같아지면 더 이상 어느 쪽으로도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앞서 봤던 최적화 조건을 얻게 됩니다. 여가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은 웨이지 곱하기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의 곱과 같다는 게 이제 우리가 봤던 조건인데 그 조건으로 수렴하겠죠. 다른 경우 하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에는 이 부동호의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내가 여가 시간을 한 달이 포기해서 잃어버리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잃어버리는 것보다 여가 시간을 1시간 포기했을 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더 액션을 취하겠죠. 여가 시간을 계속해서 줄일 거예요. 이 사람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 될 거냐면 여가 시간을 계속 줄이겠죠. 내가 여가 시간을 줄였을 때 잃어버리는 것보다 줄임으로써 얻는 게 더 많으니까 계속 줄이는 거예요. 계속 줄이게 되면 여가 시간이 점점점 줄어들 테니까 여가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은 점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가 시간을 계속해서 줄이게 되면 노동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레이버 인컴이 늘어나요. 그러면 소비가 늘어날 테니까 소비로부터 얻는 한계 효용은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계속해서 행동할 인센티브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행동을 하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앞서 봤던 최적화 조건이 됩니다. 결국 이게 둘이 같아지겠죠.
결국 우리가 앞서 봤던 효용을 극대화하는 조건, 효용을 극대화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러한 조건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최적화 조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어, 다음 주가 되겠네요. 다음 주 월요일에 바뀐 강의실 111호, 111호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 111호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잘 몰라서요. 111호가 제 생각에는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있는 강의실일 것 같은데 좀 가장 큰 강의실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만 뭐 한번 우리 월요일에 111호 사용해보고 뭐 좀 불편하면 여러분 저한테 또 말씀해 주시면 너무 불편하다 여러 가지 좋지 않다 뭐 이런 또 피드백을 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이제 학교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컨택을 하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저기 이제 직원분들이 그 교수들의 불편함은 되게 이렇게 좀 뭐랄까 그냥 늘상 그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불편하다 그래서 강의실 바꿔달라는 얘기 안 하는데 뭐 저희가 불편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학생들이 불편해서 이제 바꿔달라는 거를 이렇게 꼭 저희들이 무슨 뭐 투정 부리는 것처럼 인식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피드백을 학교에 전달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전혀 뭐 문제될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두 가지 변화를 볼 텐데 이제 하나가 non-labor income이 변할 때 이제 V겠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서 시간당 임금이 변할 때 제가 살펴보고 그다음에 우리 컨텍스트에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소득 변화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인컴 이펙트와 substitution 이펙트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고 노동 공급 곡선을 이제 도출할 때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